가계빚이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생계형 대출부터 주식과 가상화폐 비투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조짐이 보이며 가계에 미칠 여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 한국은행은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관련 경제 이슈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빚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이 빚을 뭐 계속 관리한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 들어왔던 것 같은데 또 올해 1분기 가계빚이 사상 최고치인 1,76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계빚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배경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가계빚 우린 총 잔액을 보면요, 네. 1,700조가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3월 말 현재 기준에 1,700조가 넘어갔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약 9.5% 증가했거든요. 지금 그래픽에서 한번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현재 전체 총 가계 부채 잔액 이것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거, 그래서 1,765조까지 올라갔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끝근선 그래프가 나오는 게 퍼센트인데 퍼센트도 더 증가율이 더 빨라졌죠. 이같이 가계부채가 연간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역시 코로나 팬데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나 한국은행이 통화 완화적인 정책으로 통화를 풀었고 또 어려운 가게나 또는 이 자영업자들에게 자금을 대어줬죠.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이 주식 투자, 특히 공모주 상장 등을 둘러싸고 IPO에 자금을 융자, 은행 대출, 이런 증권사 대출로서 들어가는 그런 주식 자금, 또 가상화폐에서도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놀고 주택에 대해서도 젊은 세대들의 좀 집에 대한 이 열정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네. 영끌 투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세 대금이 올라가면서요. 전세값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전세 기간이 만기됐을 경우에 그것을 갱신할 경우 금액이 더 올라야 되고 또 새로운 전세를 구할 때도 은행으로부터 더 많이 빌려야 되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9.5%까지 올랐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4분기, 지난해 말 비교하면은 증가율이 상당히 좀 줄었어요. 아, 정부의 네. 강력한 이 가계 부채 억제 의지가 어느 정도는 그 표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기에다가 또 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금리가 인상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또 이 대출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렇다면 내일 금리 동결 인상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현재 한국은행의 금통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금융통화정책에 대해서 최고 권한을 갖고 있는 유일한 금리 결정 기구, 저기 내일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네. 현재 전문가들 의견을 수합을 해보면 현재 내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 네.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이번에도 금리를 그대로 동결할 것이다. 현재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0.5%거든요. 미국은 0%인데 미국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가계부채가 많고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또 경기가 활성화돼서 성장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나 총체적인 거시경제 지표상의 그런 것이고요. 네. 개별 경제 주체, 이를테면 특정 이 자영업자라든지 특정 중소기업 이런 경우에는 아직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완전히 헤어나지 못한 못한 분야가 적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입장에서도 물가가 올라가는 대목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금리를 올림으로써 경기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타격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제로금 0.5%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물가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덜한 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4.2%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2.3 정도 되거든요. 네. 이 2.3으로 나타나는데 정부의 한국은행의 물가 억제 목표가 2.0입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이 4월 달 물가라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4월 달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워낙 낮았기 때문에 네네. 이른바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기저효과, 기초가 워낙 낮았다는데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2.3이 목표치를 완전히 넘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이제 금리의 동결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고 KDI에서도 지금 아직은 소비와 내수 그다음에 일부 부분에서 투자가 완전히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하고는 있지만 소비 투자가 조금은 부진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 또는 금리 동결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정도의 물가 상승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현재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는 미국보다도 좀 덜한데요.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는 있고 또 부채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네. 인플레는 아니다. 근데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하고 인플레하고는 우리 경제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그 개념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물가가 오르는 것은 문자 그대로 CPI 지수나 이런 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인플레는 그 물가 상승이 몇 달간 또는 몇 주기간 계속돼서 그 기저적으로 구축돼서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선을 인플레라고 그러는데 아직은 전 세계 경제가 인플레에 들어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인플레가 될 가능성이 여러 군데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인플레는 한 번 오면 잡는 데 상당한 부담이 들기 때문에 인플레가 오기 전에 서서히 쪼여가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그동안은 통화 정책의 교훈이기 때문에 현재 당장은 인플레가 아니지만 네네.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에 대해서 조금의 시그널, 특히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대목, 또 영끌 투자 또는 가상화폐의 과도한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의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또 장기적으로도 올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는 인플레가 올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 거시정책적 네. 전환을 연구하고 논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참 여러 지표들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동산 세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6월 1일부터 부동산 세제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가 강화되고 또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게 부동산 세제도 워낙 이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어려워요. 좀 주요 내용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5번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책이 바로 지난해 70대책이었습니다. 네. 지난 2020년 7월 10일 날 어떤 대책을 내세웠냐면요. 여러 가지 안정화 대책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지금 이 그래픽에도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 대로 종부세를 최대 2.8%포인트를 높여서 최대 종부세율이 지금 6%로 종전에는 3.2%였거든요. 이것을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6.0%로 거의 2배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6%씩 세금을 내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 하면 1년에 6천만 원씩 내게 되면 한 10몇 년이 지나면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 때 세금 내고 나면 집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강력한 종부세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70대책으로 만들어진 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양도세인데요. 양도세라는 것은 집을 팔았을 때 이득이 생기면 그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가 그냥 보유하고 있을 때 매기는 보유세라는 점과에 따라서 이것은 거래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종부세율도 기본 세율이 45%인데 6월 1일부터는 조정지역 또는 이제 3주택이 돼서 최도 세율이 75%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양도세는
지방 양도세가 바로 10%가 그냥 붙습니다. 그래서 75% 플러스 7.5%를 더하게 되면 실제로 집을 팔아서 양도소득을 보는 사람이 내게 되는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은 82.5%가 됩니다. 네. 집 팔아서 10억을 벌었다 이러면 8억 2,500만 원은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야말로 종부세와 양도세에 폭탄이 올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정부는 70대책을 하면서 이렇게 세금 폭탄을 예고하면 6월 1일 이전에 좀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상당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결과는 매물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는 바람에 지금 부동산 가격은 한때 좀 25번째 이사 대책 때 공급 물량이 나오면서 좀 안정되다가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아파트 거래 건수가 아주 네. 줄어들면서 거래 절벽이 오면서 가격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다시 좀 들썩들썩거리는, 네. 6월 1일 이 세금 폭탄 두 개가 큰 폭탄이 터질 게 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줄어들고 파는 사람은 별로 없고 가격은 조금씩 오르는 그런 불안한 양상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막상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이른바 버티고 있는 그런 이유,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전망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가장 그 다주택자들이 버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정부가 이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하면서 순서를 조금 이 효율적으로 내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요, 종부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를 잔뜩 올리면 그 보유세 내는 게 부담이 돼서 집을 팔 수밖에 없고, 특히 다주택자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최고 6%까지 중과가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에 너무 역점을 둔 나머지 양도세를 먼저 올렸거든요. 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종부세보다 양도세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가 겁이 나서 집을 팔려고 했는데, 팔려고 보니까 팔아서 팔 때 내는 이 양도세가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무려 82.5%니까 왼쪽도 세금이고 오른쪽도 세금이다. 이러니까 네. 버티기에 들어갔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자녀들이나 주위 인사들에게 정여를 하는, 정여세 세율이 양도세 세율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종부세가 좀 먼저 올라가고 네. 양도세가 뒤늦게 올라갔더라면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좀 낮춰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주목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양도세를 높이면은 양도세 높이기 전에 먼저 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했지만은, 양도세 최고 세율이 82.5%가 올라갔지만 6월 1일 이전에 팔더라도 여전히 양도세가 한 50%, 60%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두고 보자 네. 하는 그 대기 매물, 좀 버텨보자 하는 그런 매물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임대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그 임대세 혜택이 끝나기 전까지는 네. 이 누진 세율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70대책이 의도했던 이 매물 증가에 의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아직은 효과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대란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미국도 지금 주택 가격이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주택 시장은 또 왜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부동산 가격으로 아주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뭐니 해도 어떤 뭐 LTV 정책, DSR 이런 정책, 이런 마이너한 정책보다도 보다 근본적으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 그 돈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돈을 푸는 것은 그 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서 좀 경제 활성화에 끼쳐주기를 원하지만, 또 실제로 그런 돈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일부는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전 세계가 이 그
코로나 팬데믹 유동성 증가에 따른 부동산 버블을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의 경우에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샤키 대변인이 미국의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3% 이상 올랐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집값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오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15년 만에 최대 폭이 올랐거든요. 자, 이런 대목을 보면 우리나라도 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기보다는 뭐 그런 요인도 지적할 수는 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구조 속에서 통화량이 많이 풀린 또 통화를 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수습해내는 것은 결국은 이 경기도 부양해야 되겠고 그 부양하는 경기 부양용으로 나간 돈이 어떻게 하면 보다 생산적으로 가서 수요 공급 구조에서 공급도 좀 늘려줄 수 있냐 이런 게 우리 하나의 과제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오늘 그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샤키 대변인이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저가의 주택을 짓는 곳에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걸 봤고요. 우리도 지금 공급 확대 대책이 이사 대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또 하나는 저것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네. 하반기에 금리 인상 압력으로 상당히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연준 부의장이 앞으로 자산 매입 축소를 논의할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긴축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나 우리 한국은행이나 통화를 푸는데 그 통화를 푸는 방식이 첫 번째가 금리를 내렸고요.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내렸고 또 하나는 시중에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연준이 돈을 찍어서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그 돈이 시중에 풀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연준에서는 자, 이 그 돈을 뿌려서 채권 매입하는 이것을 자산 매입이라고 그러고 또는 뭐 경제학적 용어로 양적 완화라고 그럽니다. 요거를 조금 줄이자. 그 줄이는 것을 경제학 용어로는 테이퍼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테이퍼링을 빨리 좀 논의하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 제일 오르고 가상화폐가 치솟고 빚이 이렇게 늘어가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또 금융당국이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 그야말로 금융시장에 한번 큰 그 충격이 닿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화량이 좀 는다고 해서 개인이나 가게나 또는 기업이나 무조건 B2 또는 영끌을 할 게 아니라 테이퍼링 이후에 금융 긴축 시대에 갚아야 될 채무 그 이자 이런 부담도 함께 생각해가는 조금 그 장단기 총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는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